안녕하십니까. 네, 50페이지 그 표에서 세 번째 왼쪽의 제목을 보면 50페이지입니다. 조건의 종류에서 제일 위에 정지 조건, 그 밑에 해제 조건 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다시 일단 바로 우측에 가짜 조건들이 어떤 게 있냐면 법정 조건,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얘들은 끝에 전부 다 조건이라는 단어는 붙어 있지만 이름만 조건이라고 붙어 있지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 가지고 가장 조건, 무늬만 조건이란 이름만 붙어 있다라는 거. 네, 법정 조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법정 조건, 가령 우리 민법 32조를 보면 법인을 설립할 때 있어서는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라 라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처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이 명문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법정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 왜냐라고 물으면 의사표시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불법 조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일단 불법 조건이 뭔가가 우리 민법 151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이걸 불법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계속 갑니다. 판례 중요하죠.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남과 을여가요, 내 첩이 돼달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가지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만약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한다. 이 말은 조건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조건만. 그래서 그냥 조건 없는 통상의 증여계약이 된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조건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에 보시면 틀린 지문인데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그때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이 조건만 없어지고 증여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례 사안이 부척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부척 관계가 끝나면 토해내라 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준 거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성 조건이 뭔가는 법 자체에 적어져 있습니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다. 이미 성취한 것이다. 기성, 이미 성취한 것이다. 기성. 그 경우에는 일단 여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주겠다. 우리 중개사 시험에. 그런데 이미 아내는 그 시험에 합격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었다. 이런 것을 기성 조건이라고 하고요. 바로 그 밑에 불능 조건 나와 있습니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를 불능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외워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외우느냐 보면
밑에 보시면 가로에가 네,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죠. 자, 그래서 그걸 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성 조건이 있고 이미 성취된 것,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그거를 불능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표를 그립니다. 여기에 정지 조건, 그 다음에 여기에 해제 조건, 그리고 임의로 플러스를 붙이는 겁니다. 정지 조건은 발생하는 조건이니까 플러스,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플러스, 불능 조건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곱합니다.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데는 무효로 한다라고 적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봐보십시오. 표를 보십시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럼 플러스 플러스니까 곱해서 플러스가 나오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무효가 되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바로 그 위에 기성 조건 151조 2항을 봐보십시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다. 기성 조건이니까 플러스,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그 자리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검토를 해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불능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다음 불능 조건 마이너스, 근데 정지 조건이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그러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예는 그냥 기성 조건은 이미 중개사 합격증을 가지고 있다. 가령 불능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자동차를 주겠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그 개념 정도만 알아두고 조문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작년 시험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거기 방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읽어볼 때 제일 마지막에 하나 비교 표시 있죠.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위에는 불능 조건이고 아래는 불법 조건이고, 불능 조건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법 조건은 사회질서 위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한 거죠.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이거.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붙었다. 그래서 내연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꼭 해 두시라는 겁니다. 다음 양가로 3번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나와 있습니다. 자, 150조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조문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남편이 아내한테요 자동차를 주기로 하면서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지 조건부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요 을이라는 사람은 자동차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을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갑은 자동차를 줘야 되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불이익. 자, 이렇게 해두시고,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남편이 되겠죠.
신이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 아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점수도 모의고사 점수도 너무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 공부 못하겠다는 거죠. 술판 벌리고 그 다음에 인강 못 듣게 게임하고 그러면 상대방 즉 아내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 150조 2항은 이제 바꿔가지고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방금 말씀드린 아내가 되겠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 공부는 안 해가지고 점수는 안 나오는데 자동차는 받고 싶었다. 그래서 뭐 부정시험을 봤다라든지 대리시험을 누구한테 의뢰를 했다라든지 그러면 상대방 즉 남편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가 이제 판례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판례는 작년 시험까지 출제가 되면서 지금까지 총 우리 시험에 4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읽어보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요. 추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추산이라는 단어.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다. 그럼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상대방이 주장을 해가지고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추산되는 시점, 추산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거기 옆에 가로해가지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그랬지. 가령 방해를 한 방해 행위 시점이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틀린 지문입니다. 방해 행위 시점이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고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그 추산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양가로 4번에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이 나와 있는데 일단 왼쪽에 큰 제목을 보면 위쪽을 보면은요. 성취 여부 미정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성취 여부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위에 성취 여부 미정이라는 말은요. 아직 시험을 안 봤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안 봤다. 그런데 148조와 149조에서 미정, 조건 성취가 미정이다. 이 말은 아직 시험을 안 봤다라는 건데 시험 보기 전에도요. 이 조건부 권리 이거는 합격하면 자동차 받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기대권이어가지고 보통의 권리하고 똑같습니다. 보통의 권리하고 똑같다. 그러므로 이 권리, 처분 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조문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조건 성취 여부 미정 딱 그 단어를 보면 아직 시험 아직 안 봤구나. 그러면 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권리다. 자, 그래서 148조 보시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아직 시험 안 봤다는 거죠.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두시죠. 침해 금지. 여기 조건부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148조에 적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9조에 조건부 권리도 처상보담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일반 다른 권리들처럼 처상보담,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니까 조건부 권리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상보담 한번 해주고 양상보담 이렇게 한번 해줘서 그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은요 가로에가 예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가등기에서 공부하겠지만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등기 할 수 있다라는 것. 가등기 하는 게 바로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신경 써서 체크 정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왼쪽 제목을 보시면 성취 여부 확정, 시험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취 여부니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성취할 수도 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불성취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취 보시면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그 계약이, 증여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생기니까 발생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소멸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1항과 2항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소급표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면 147조 1항과 147조 2항은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까? 3항을 읽어보면 예, 임의 규정이라는 거. 당사자가 의사로 어떻습니까?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래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방금 147조 조문에는요. 성취했을 때의 효과만 적어져 있지 불성취했을 때의 효과는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왜 적어두지 않았느냐? 적어둘 필요가 없으니까. 왜 적어둘 필요가 없느냐? 반대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만. 증여계약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그러면 방금 봤던 것처럼 이거는 정지 조건이니까 여기 달아놓은 거, 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지 조건이 불성취되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반대 해석이니까 불발생, 효가 불발생이라는 말이 바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반복돼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갑을 자동차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주는데 불합격하면 토해내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적어져 있는 이 조건 사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가 됐으면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이 불성취되었다. 그럼 여기다가 불자 붙이면 되는 겁니다. 불소멸. 자, 보십시오. 다시 한 번만. 자동차 줬는데 불합격이라는 조건 사실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아내의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에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죠. 합격했으니까 아내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아내는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확인합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효과 불발생. 다음, 해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면 법률행위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 소급표 문제. 원칙을 147조 1항과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급표가 없다라는 거죠. 가로 왜 없느냐?
법 자체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긴다, 잃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거를 147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당사자가 소급 특약을 했을 때. 임의 규정이라는 거, 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이제 증명 책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번 순환에는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제3절 기한은 시기와 종기, 거기만 확인하고 다음 순환에 보겠습니다.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이 단어죠.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과이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4월 1일 날 가령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임대 기간으로 하였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죠. 그거를 시기. 내년 12월 31일이 되면 임대차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거를 종기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기한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정 기한, 즉 내년 1월 1일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거, 이거를 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A가 사망하면, 우리 기출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A가 사망하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조금 전에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합격 여부는 불확실한 사실이고, 그런데 A가 사망한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갑하고 을하고 증여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A가 사망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틀린 지문이 정지 조건부 증여이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거는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뭐 내년 1월 1일에 죽을지 12월 31일에 죽을지 그걸 모르니까 거기 보는 것처럼 무슨 기한이다? 그것은 불확정 기한이다라는 겁니다. 야, 그게 우리 기출이고, 그런데 괄호는 하시험에 나온 건데 두 개를 비교를 함으로써 구별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갑이 을한테요, A가 1년 안에 사망을 하면, 1년 내에 사망을 하면,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 A라는 사람이 1년 안에 사망할지 사망하지 않을지 이거는 불확실한 사실이 되니까 그 경우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다시 한 번만. A가 사망하면 이거는 기한입니다.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A가 1년 안에 사망하면 이거는 불확실한 사실이 되니까 조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앞쪽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한은 일단 요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4페이지까지 가십시오. 이제 물권법 들어갔고요. 일단은 물권법 서론 이렇게 되어 있고, 양가를 1번에 물권, 반가를 1번에 물권의 객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죠. 그러면 원칙 물권이니까 당연히 물건이 되겠습니다. 읽어서 확인하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현존하는 독립한 물건이다. 그래서 특정, 현존, 독립, 이게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막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물권이라는 것은 결국 풀어보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방금 봤던 것처럼 독특현 물건입니다. 독립한 물건, 특정의 물건,
현존하는 물건. 순서는 다르지만 독특현 물건. 요거를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권리냐. 직배지하는 권리입니다. 즉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다. 독특현 물건을 직배지하는 권리가 바로 물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재산권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은 그 위에 보시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민법에서 나오는 권리, 물권인데 이걸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릴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 법에가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필수 사안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밑에 광업권, 어업권 등도 물권처럼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정도로 예전 시험에 출제가 됐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 광업법이나 수산업법을 보면 광업권, 어업권을 물권으로 다룬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물권으로 한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포인트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놈으로 하면 2번에 일물일권주의. 그냥 말 그대로 풀어보면 한 개의 물건에 관하여 한 개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즉 다음 지문이 우리 기출 지문입니다. 동일한 물건 이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거를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왼쪽을 보시면 위에는 원칙이라고 적어져 있고 아래는 예외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그대로 따른 판례,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한 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될 수가 없겠죠. 다음, 한 필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시험에 또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참고.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권리가 있어도 양자가 목적을 달리하여 양립 가능하면 일물일권주에 반하지 않는다. 예 보시면 소유권과 제한 물권, X 토지를 갑이 소유하면서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라든지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X 토지에는 소유권이라는 물권과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라는 제한 물권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양립 가능하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위를 달리해가지고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순위를 달리하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저당권 바로 옆에다가 뭐 하나 적어두시냐면 용수지역권. 나중에 지역권에 정박했지만 용수지역권도요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를 달리해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 저당권 옆에다가 하나만 적어두면 된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외가 중요하죠.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아파트 한 동에 있는데 101호 그 일부에 대한 단독 소유권, 이거를 구분 소유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가 기본 중의 기본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한 필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용익 물권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용익 물권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지와 건물 나와 있고요. 토지 지금은 넘어가도 되겠고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건물 나와 있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가 기본적인 것으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와는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가 된다. 제일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그 말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거. 지금 우리는 건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작물하고 같이 건물하고 농작물은요 법적 취급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농작물의 경우에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건물은 신축자가 그 다음에 농작물은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건물이나 농작물은 무조건 신축자나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러면 무조건에는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을이라는 친구가 지 마음대로 그냥 갑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친구가 무단으로 뭐 벼 같은 거 판례상에서는 쪽파가 있으니까 이 쪽파를 경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쪽파나 건물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을이 원시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공시 방법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해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쪽파 같은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을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아래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런데 농작물에 관한 이 판례의 특별한 취급은 수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은 거기 원칙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일부로 다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다 자주 시험에 나왔죠.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 이거는 토지의 일부니까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음 판례, 반복 출제된 판례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다시 한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았다. 이 말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예외는 제목만 보겠습니다.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처럼 공시 방법을 갖춘 수목은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5번에 농작물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판례의 특별 취급이라고 되어 있고 점유, 권원, 유무, 공시방법, 필요 여부 이거를 한마디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했던 거 무조건. 따라서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같은 취지. 토지 저당권의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 미치지 않는다. 토지 저당권. 네, 이거는 농작물은 어떻습니까? 토지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봐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공시방법 필요 여부
명인 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를 그냥 길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하게 되면 여기 무조건 권한 없이 무단이어도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았어도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라는 것. 네,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봐두면 되겠고요. 넘어가셔가지고 방과로 이번에 물권 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185조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목만 보면 물권이라는 것은 법률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는 밑에서 보겠지만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거기 보시면 법률에 대해서 우리 기출입니다. 이 185조에 적어져 있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끝에가 법률 이렇게 끝나는 것, 이거를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행정부가 만든 명령이나 규칙,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은 명령이나 규칙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 다음 바로 밑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 창설 금지. 이거는 종류 강제, 내용 강제. 그럴 때 바로 그 밑에 내용 강제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물권은요, 출발하는 시작 조문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출발 조문이 소유권의 내용, 지상권은 지상권의 내용, 전세권도 다 모든 조문들이 다 내용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211조를 보면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거 딱 그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이 갑이 소유자다. 그 말은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소유권은 이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로 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로. 그랬고 여기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의 사용, 수익하는 가치. 예, 이거를 사용 가치. 그 다음에 처분한다. 이거를 교환 가치. 교환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느냐? 반쪽짜리. 이런 소유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그림을 말로 하게 되면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왜냐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냐면 내용 강제 위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211조 제목에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적어져 있고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처분 권능을 없애버리면 반쪽짜리 원이 되고 이거는 이 211조 내용 강제 위반이라는 겁니다. 내용 강제 위반. 그다음 반대로 이런 동그라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사용 수익 권능을 이쪽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전부 다 내용 강제 위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기출 판례들입니다.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건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즉 다음의 기출지문입니다.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다음,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에 속하는 처분 권능이 없다고 하면 이는 결국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 반쪽짜리 소유권, 이거는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요 단어 내용 강제 위반이니까 무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주의하실 거. 요런 소유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자기 토지를 을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을한테 빌려줬는데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전에는요, 갑이 사용 수익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쪽이 얘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은 누가 갖느냐? 요거 지상권은 을이 갖고 갑은 처분 권능만 지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시적으로 제한될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일시적 제한일 뿐이다. 그랬고 만약 을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소멸하게 되고 다시 갑의 소유권은 완전한 원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여기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영구적으로 포기해버리면 점선이 없이 요 그림만 나오게 되는데 이처럼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제한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네,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